자,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소설이죠. 네, 소설인데 정말 유명하고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여기저기 실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속해 있는 이제 소설집이 원미동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요즘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평가원에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근래에 되게 유명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이거든요. 그래야 연작 소설이 뭐냐면 하나의 제목 하에 여러 가지 단편이 묶여 있는 게 연작 소설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편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제목을 보고 좀 고민이 되겠죠. 궁금하겠지. 왜? 라고 그쵸. 왜 가야 될까? 그래서 이 제목은 일단 독자의 어떤 궁금증을 유발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대체 왜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인 배경, 즉 이 작품은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 속에서 과연 이제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소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주된 인물들이 지금 몇 명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과 그쵸. 그 일을 맡긴 이제 그 사람들인 거죠. 그의 가족들. 그래서 임 씨와 이제 그 부부의 어떤 사이에 있었던 갈등,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소시민과 이 소시민만큼도 못 사는 도시 빈민, 즉 임 씨죠. 도시 빈민의 어떤 오해와 화해, 그 해소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다른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을 때도 타자 이해, 자아 성찰이란 파트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오해했던 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그와 아내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와 아내 역시 형편이 엄청 넉넉한 계층은 아니고 소시민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서울에서 좀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부천까지 이제 와서 자가의 집을 마련을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돈돈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 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하지만 곧 그는 임 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자, 여러분, 그는요 욕실 공사를 맡긴 걸 후회하게 됐대요. 쌤이 앞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심리 변화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줄 건데요. 똑같이 민트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색깔을 하나 정해서 쌤과 한번 같이 이걸 맞춰 나가면 조금 더 나중에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라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요, 소설 전체에서 위기 부분이에요. 갈등이 조금씩 고조되는 부분이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부리에 차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임씨의 말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게 대화를 통해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인물의 대화를 통해 성격이 제시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문학적으로 간접 제시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성격의 간접 제시예요. 자, 쇼잉이라는 기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같은 말로는 보여주기라고도 하고요. 또 같은 말로 성격의 극적 제시, 성격의 장면적 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격을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장면적으로 극적으로 그려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쌤이 쇼잉은 계속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 거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텔링으로 칭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성격의 직접 제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딱 색깔 정해 놓을게요.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의 입장에서의 해석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그는요,
아, 이 사람 일부러 오늘 끝낼 작정이 아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임씨가 수작을 부린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끌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시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 가닥 뽑아내듯 쑥쑥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야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잔꾀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이 사람은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거렸대요. 이유는요. 불신하는 거죠. 즉 불안하고 초조한 그의 심리가 드러나죠. 저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손댈까? 어떤 수작을 부리려고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불신하는 성격. 그리고 소시민적 성격이 보이는 거죠. 역시 여러분 이것도 쌤이 분홍색을 칠했죠? 쇼잉입니다. 그쵸?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랑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라고 아내 역시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역시 아내의 소시민적 성격, 불신의 성격이 쇼잉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쌤이 계속 말하는 이 소시민적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소시민은요. 나는 먹고 살만하나 지금 남을 도와줄 형편은 좀 안 되는 정말 딱 빠듯하게 내 삶을 꾸려나가는 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시민들은 이해타산적인 성격이 짙어요. 이해타산적이라는 거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기를 두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해타산적이고 뭔가 좀 본인들만 좀 신경 쓸 수 있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많은 게 소시민적 성격의 특징이에요.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 보기나 하련만.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여러분 여기는 건축 재료를 파는 곳이에요. 건축 재료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여러분 사달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사달이 맞는 말이고요. 사고, 탈 이런 말입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임씨가 말했다. 사장님 수도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에 꼭지를 비틀고 돌아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보세요. 이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선 분수처럼 솟구칠 테니까. 임씨가 옆에 놓여있던 흙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마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여기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지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아내에게 냉수를 한 컵 청했다. 이를 달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 음료를 한 컵 가득 따라주며 다짐했다. 세면대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일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닭다를 해댄 모양이에요. 목을 때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요? 그는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다보았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 뭐야 이 사람 본업도 아닌데 우리 집에 와서 공사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약간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의 인식이 변화하는 시작의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자주 새겼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의 허리께는 서툰 손바느질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하게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다 임씨의 외양 묘사죠. 네, 여러분 임씨의 외양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일단 1번은요. 지금 좀 차림새가 좋지가 않아요. 그쵸? 어떤 초라한 차림새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임씨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겠죠. 옷을 막 여러 번 꼬매고 또 꼬매고 입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요, 되게 건강한데요. 그게 뭐 300, 500 치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노동을 통한 신체 단련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물포 주씨가 칭찬하던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그는 슬쩍 사내를 치켜 세웠다.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이런 귀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그가 임씨를 칭찬을 했는데요. 이 칭찬은요, 완전 순수한 칭찬은 아닌 거죠. 즉, 그의 계산된 칭찬인 거예요. 왜 이런 칭찬을 계산했냐?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내 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을 키워서 내 일을 좀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우리 집 일을 더 잘 봐주길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데 임씨의 반응은 계산과는 다르게 빗나갔다. 머립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은요. 칭찬에 휘둘리지 않는 거 알 수 있겠죠.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임씨는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려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하게 일을 처리하겠느냐 하고 말해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다.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없이 잘해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떼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 아닙니까? 라고 본업을 홍보하네요.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씨의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궁색해졌다. 아내 또한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아우, 성격이 좀... 자, 여러분 여기서도 임씨를 좀 무시하는 거죠. 내가 머리를 써도 너보단 잘 쓰지 하면서 또다시 임씨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딘가에는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 할 함정이 있으리라.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잡아야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지금 칭찬을 통해 혹은 임씨와 친해져서 임씨가 우리 집 일을 더 잘하게 만들려는 거죠. 고향요? 임씨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돼보겠다고 땅 팔아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라고 지금 임씨는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고요.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도시에 와서 빈민으로 전락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생략된 부분 줄거리입니다.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더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한다.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한다. 한마디로 욕실 공사에 이어서 옥상 방수 공사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이겨 바르게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와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그는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름하늘이 노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이 둥시 떠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의 변덕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임시에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 흙손을 내돌리는 그의 손놀림이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점점 저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네요.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잖아요. 그쵸?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 내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자, 그럼 이제는요. 그가 꽤 임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입을 다물었는데요. 입을 다문 이유도 어차피 못 쓸 거 내가 얘기하면 좀 이런 거죠. 즉, 임시에 대한 유대감이 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엔 의심하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임시는요, 근데 하루에 두 끼는 라면을 먹고요. 또 가족들은요, 반지하, 지하에 이제 방 한 칸에서 6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임시의 형편을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흠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자, 여러분, 이제 밤이 돼가고 있네요. 역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죠.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양 덮어놓을 곳을 한 번에 으깨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한 임씨의 성격이 드러나죠. 특히나 옥상의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왜냐?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좀 의심이 있었어요. 약간 좀 공사가 잘 될까라는 어떤 지속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질린 듯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 너무 오랜 시간 공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임씨가 묵묵히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징하다 이 생각이 든 거죠. 대강해주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지요. 라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임씨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자 임씨의 성격은 지금 대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대화를 통해. 자 굉장히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네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즉 이제서야 끝낼 기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그는 이제 일을 맡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비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대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바로 이어지네요. 자 여러분 이제는 그가 임씨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여러분 어땠어? 후회했죠. 여기 보이죠? 후회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대. 왜 봐봐?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라는 걸 굳은 살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임씨가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어떻게 사는 거야?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 즉 임씨는 지금 온 가족이 지하실 단칸방에 살아요. 반지하도 아닌 지하인 거죠. 한마디로 임씨는 굉장히 도시 빈민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시민 만큼 소시민이 여러분 나는 먹고 살 만한 게 소시민이야. 근데 임씨는 온 가족이 방 하나에 그것도 지하에 살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대요. 즉 임씨에 대해서 이제 나는 연민을 가지게 된 거죠.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투는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의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는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라고 난 느꼈대요. 한마디로 뭔가 그 장인 정신을 느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지연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대요. 즉 뭐야 이게 바로 쌤이 아까 강조했죠. 처음에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의
오해였어요. 임씨가 그냥 일하는 척한다라는 거. 옥상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단 말이로 아,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예상외로 옥상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꽁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라고 처음에는 이 부부가 오해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내 아내도 이렇게 생각했대. 저 사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불러놓고 이렇게. 하지만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즉 이 부부 말하는 거죠.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볍부 노력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필요한 일이 아니라 좀 약간 돈이 아까워서 좀 이제 시켰던 일인가 봐요. 그쵸? 불어 만들어 시킨 일로 이제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쵸? 이들 부부의 마음은 지금 이제 미안함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왜? 임씨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약간 좀 임씨에게 뭔가 미안함을 좀 풀고 싶었던 거죠. 미안함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대요. 아, 여러분, 자, 이러한 임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임씨의 성격을 또한 알 수 있죠. 임씨는 굉장히 배려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오히려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고 되게 미안해하죠. 착하고 되게 순수한 사람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죠. 너무 늦게까지 공사했다고.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 즉 그의 엄마겠죠.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칭하해 주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건 일 무사분 줄 모르고 보니 앞으로 잘 살 거예요. 라고 지금 노모가 약간 덕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당신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사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노모의 덕담에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여러분, 저 임씨 어때요?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 거죠. 임씨의 성격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 TMI죠. 그의 엄마는 교회를 다닌대요.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 꼽아도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 안 마실 수 없겠구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들이 술 마시는 걸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으면 한 잔 먹어야죠라는 거죠. 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가래요.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준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레 목을대로 넘겼대요. 아, 진짜 임씨는 어때요? 굉장히 예의 바른 성격인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 말이오. 라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왜요? 임씨가 엄청 고생하며 사는데도 반지하도 아닌 지하에 살잖아요. 그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래도 좀 젊으니까 고생 좀 해도 돼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버리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생겼기 때문에 '제발 나보다 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 '나보다 많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을 하는 연탄 배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긴팔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됐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긴 했다라고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있죠. 사장님 지금 몇 살이세요? 전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용씨였다. 아, 여러분 봐봐. 이 사람의 걱정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았는데 진짜야. 그쵸? 임씨가 나보다 한 살 많죠.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가로챘대요. 그래요? 나도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뭐 했어? 거짓말을 했어요. 자, 왜요? 내가 왠지 더 나이가 어리면 임씨가 마음이 안 좋을까 봐. 그쵸? 임씨가 마음이 상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나이가 어린데도 어쨌든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임 씨는 나이가 더 많은데도 집은커녕 방 하나 새 들어서 지하에 살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괜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 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니까 아내가 "에?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 기념이라도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다행이다라는 거죠. 토끼띠 남자들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하다 이 말씀입니다라고 본인도 역시 삶이 고단했다라는 말이겠죠.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진이 복이 많습니다라고 부러워하는 거죠.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아, 지금 그는 무슨 감정? 머쓱함을 느끼고 있대요.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대요. 아, 왜? 이제 약간 거짓말도 했고 뭔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니까 이제 아내가 정산을 하고 술자리를 파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남편이 실수할까 봐. 나이가 지금 똑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토끼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내 남편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돈 드려야지요. 그런데 점점점점점 뭘까요? 돈을 드려야 되는데요. 좀만 깎아주세요라고 내고를 지금 부탁하려는 거예요.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왜?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당신이 좀 말해 이런 거예요. 곤란하니까 네가 좀 말해라고 좀 대화를 토스시킨 거죠. 그는 술잔을 들어올리며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라고 그가 지금 까고 있네요, 아내를.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대신 빌었대요. 아, 왜냐면 처음에 임 씨가 제시한 돈이 18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란 돈 18만 원 맞죠? 임 씨가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아내가 제발 딴소리라는 건 뭐야? 깎아달라는 내고죠. 내고하지 않고 다 주기를 좀 바랐대요. 그때 임 씨가 먼저 손을 휘휘 내젓고 나섰대.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처음에 18만 원 뽑아줬죠? 이거 다시 한번 줘보세요. 라는 거야.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 씨가 한 장씩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 씨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했대요. 왜? 더 비싸게 부를까 봐. 그쵸? 어쨌든 이들도 뭐 돈이 엄청 많은 계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시민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뭐 엄청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엄청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임 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긋고 했대요. 다시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 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대요. 왜냐면 지금 나는 임 씨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 역시도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나도 진짜 임 씨의 삶이 너무 약간 좀 딱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한편 돈을 많이 주라고 할까 봐 막 애가 타는 거죠.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또 여기서 빠지고라고 점점 오히려 돈을 깎아주고 있는 거야. 임 씨가 볼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해 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대요. 왜요? 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거야. 뭔가 엥?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는 지금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깎아줄 줄 몰랐던 거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기분, 그걸 느꼈대요. 뭔가 당황함이겠죠? 당황함. 즉, 그의 기분은 지금 당황스러움이에요.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만 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야. 원래는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7만 원만 주라는 건 11만 원을 무려 깎아줬다는 거잖아. 선언하듯 임 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훨씬 심했대요. 분명 7만 원의 소리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7만 원이요? 그럼 옥상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뭐 몇 푼 되나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라고 느끼는 거죠.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 뭐야? 이번에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해결 좀 해봐 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유, 사장님도 제가 어디 꽁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 옥상이란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라고. 어머, 어떡해. 그쵸? 이 사람이 지금 그 와중에 서비스로 해준대. 왜냐하면 품값이라는 건 노동력이잖아요, 여러분. 노동력은 어쨌든 본인의 몸을 쓴 일이니까 그걸 그냥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거야.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임씨의 말에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땐 서비스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부끄러운 거죠. 자긴 이제껏 임씨한테 뭔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돈을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토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한 푼이라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임 씨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해요. 무슨 충고를 하냐면 임 씨는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물렁하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죠.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하고 7만 원을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 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 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라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뭐 애매한 부분에서 좀 끊기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쵸? 우리 교과서에 좀 더 뒷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뒷부분은요, 이 사람들이 조금 친해져서 이제 서로 술을 좀 한잔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슈퍼에 가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둘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왜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을 가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뒤에 학습 활동에서 보면 알다시피 임씨가 스웨터 사장 자본가에게 돈을 떼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공사하느라 바쁘고 비가 오는 날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떼인 돈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힘들죠, 사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작품 여러분 시점이 전작시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작품 밖 서술자가 있어요. 이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 밖에 있는데요. 작품 속에는 지금 그라는 인물과 임씨라는 인물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계속 서술이 되지만 임씨의 속마음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즉,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서술자는요, 글을 통해서 임씨를 계속 바라보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임씨에 대해서는 그의 시선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임씨를 관찰한 바. 그것을 서술자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 서술자가 그것을 독자에게 말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임씨는요, 오로지 그의 시선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초점화된 화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던 어떤 트렌드한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해놔야겠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소설은 좀 글의 흐름이 기니까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